첫 소식 이것을 전하죠. 다 미국 관련된 소식들을 오늘 조금 앞서서 소식을 전해야 되겠네요. 조 바이든 현재 미국 대통령 대선 레이스에서 주말에 하차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속보로 나왔는데 문화일보 속보 내용이네요.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원들과 일부 하원 지도부 의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도록 결심하는데 시간이 가까웠다. 주말이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다른 핵심 측근도 바이든 측근도 바이든 대통령이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조만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지명하는 발표를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엑시오스에서는 이날 민주당 고위층에서 지금 당 원내 지도부와 가까운 친구의 압력이 커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대선에서 중도 하차하기로 결정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상당히 근거 있는 여러 정보들이 먼저 나왔는데요. 바이든 이번 주말에 대선 레이스 중단하나요? 그 소식 먼저 속보로 전하고요. 자, 오늘 진짜 중요한 소식. 지금 여기에는 문재인 국정원 큰 사고 쳤다라고 지금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문재인 국정원 게이트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 터졌네요. 미 중앙정보국 CIA죠. CIA 출신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이 국가정보원 요원으로부터 우리 국가정보원이죠. 국정원으로부터 요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고 한국 정부 대리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미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 국정원 요원은 누구냐?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요원입니다. 자, 미국에서 외국 정부 외교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테리 연구원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불법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이게 주요 혐의입니다. 잠시 기사 두 개만 제목만 한번 보고 갈까요? 예, 조선일보 이것과 관련해서 국정원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 위에 무리한 대미 외교를 했다. 특히 서훈 전 국정원장 당시에 서훈 국정원장 당시에 서훈 측근들이 국정원 요원들이 움직였는데 이 사고의 주범들이다. 종전선언을 위해서 상당히 무리한 대미 활동 과정에서 이게 노출됐다 이런 거고요. 동아일보에서는 정권 바뀔 때마다 국정원 물갈이 되면서 여러 가지 카드 흔적까지 남긴 아마추어들이 됐다. 예, 박선원 국정원 1차장까지 했던 기조실장을 하고 1차장을 했던 박선원은 사실은 과거에 주사파 핵심 조직에 활동했던 인물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도 했죠. 그러니 국정원이 어떻게 됐을지 그냥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송국건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심각한 사건이 터졌네요. 그냥 간단한 사고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문제이고 국정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이 사건에 관해서 대략 좀 어떤 사건인지 좀 대략 소개만 먼저 해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네. 이 외국인이 미국에서 자기 정보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 일종의 로비를 하려면은 네. 그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등록하지 않고 수미 테리가 한국 정보를 위해서 일했다는 게 그 핵심이에요. 네. 핵심인데 그 과정에서 왜 그러면 그 한국 정부에서 수미 테리를 활용을 하려고 했을까? 그 부분은 핵심은 그겁니다. 그때 그 미국 정상회담 앞두고 하노이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이게 그 종전선언을 미국이 동의를 해야지 이제 그려내잖아요. 예.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나의 문재인 정부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수미 테리를 통해서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접촉을 한 정황이에요. 예. 접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뭐 공작금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활동 자금을 현금을 준 것도 있지만 예. 고가의 그 명품 가방이나 아니면 옷을 선물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이 탈탈 털린 거예요. 예. 완전히 털려버렸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미국은 왜 그렇게 그 자기 우방국인 대한민국의 국정원 간부들을 이렇게 탈탈 털어서 이걸 이 시점에 공개를 했을까? 그 문제가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도대체 국정원이 왜 그렇게 탈탈 털리는데 몰랐을까? 이것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파생된 이 이슈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종전선언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이제 국고를 들여서 국정원이 파견돼서 미국 대사가 직원 형식으로 파견이 됐어요. 파견이 돼서 거기서 활동을 벌인 것이 지금 미국의 FBI에서 완전히 조사를 해서 그 기소를 해버린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예. 통상적으로 미국에 파견된 또는 해외에 파견된 국정원 요원들의 경우에 주요 국가의 뭐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인사들을 접촉을 하죠. 정부기관, 뭐 연구소, 대학, 기업 이렇게 각계 인사들을 접촉하는데 물론 공식적, 비공식적인 접촉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인데 미국 경우에는 당시에 뭐 2018년도부터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만 1차, 2차 정상회담 과정에 특히 2차 정상회담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종전선언을 위해서 무리하게 대미외교 활동을 했다.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원했던 게 당시에 두 가지지 않습니까? 종전선언하고 하나는 경제제재 해제 조치인데 그렇죠. 네. 결국은 북한에다가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종전선언을 사실 검토하고 있지도 않은데 무리하게 종전선언을 그렇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하면서 추진했던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게이트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 결국 종전선언과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과 연결돼 있었네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건 종전선언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북 제재 완화도 상당히 급했던 거예요. 그때 사실상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이렇게 가까워진 것은 경제 제재를 해주겠다는 문재인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부다리에서 뭐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계속 이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은 문재인이 미국을 설득을 해서 국제사회를 설득을 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북 제재를 해제해 주고 종전선언을 이제 문재인의 업적으로 남기려고 한 거죠. 근데 그 두 가지를 그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그 미국 하노이 회담, 하노이 정상회담 한 달 전에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갔어요. 워싱턴 DC에서 이 수미 테리를 그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미 테리가 주선을 했다고 이제 미국 검찰은 보고 있는데 그때 미국의 그 고위 당국자들을 같이 만났어요. 실제로 그 성사가 된 거죠. 국방부 관계자 만났다는 얘기도 있죠. 예, 성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으면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 미국의 협력을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회담이 상당히 좀 비정상적이었다 이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마련된 회담이 아니고 수미 테리가 끼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제3자가 끼어서 이 회담을 어떻게 보면은 그 만남을 억지로 만들었다. 억지로 만들어서 뭔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었다. 그때도 이제 그런 그 말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외교 활동을 공적인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그 뭐 그것도 하기는 했겠죠. 하긴 했지만 잘 안 먹히니까 이제 뒤로 돌아서 했는데 그 이제 국정원장이 그것을 또 참여를 했다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미국 법무부가 또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이와 같은 사항은 불법적인 것이다.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다 해서 문재인 정부의 미국 법무부가 2021년에 경고를 보냈다고 해요. 그 경고 중에 하나가 우리 정부의 싱크탱크 활동을 하는 지원을 총괄하는 외교부 산하에 있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뭐 KF라고도 하죠.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미 법무부가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려면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라 이렇게 경고성 권고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이걸 귀뚱으로 듣고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경고를 한 건데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 그 등록을 하면은 모든 게 노출이 되겠죠. 투명하게 되겠죠. 등록을 하면 어쨌든 뭐 그 움직이는 동선 같은 게서 다 파악되잖아요. 파악되니까는 이게 어떤 뭐 실제로 종전선언을 미국 쪽에서 검토도 하지 않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은 결국은 이 비공개적인 루트를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면은 그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비공개적인 활동을 했는데 비공개적인 활동을 상당히 그 엉터리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사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사진 보시면은 CCTV에 다 찍히고 국정원 간부들이 다 찍히고 명품 가방 들고 가방 들고 또 차를 탔는데 그 차가 또 한국 대사관 차예요. 외국인 차, 외교부 차량인가요, 그게? 그렇죠. 우리 저 주미 한국 대사관 차량을 그걸 버젓이 그것을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미국 FBI가 다 찍고 있었죠. 다 찍고 있었고 심지어 충격적인 것은 그 식당에서 그 수미 테러하고 한국 국정원 간부 두 사람 뭐 핸들러 2, 핸들러 3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예. 그 사진. 그것을 보면은 사진이 찍혔을 뿐 아니라 그 대화 내용까지 전부 다 도청이 됐어요. 그 식당의 대화 내용까지. 그런데 우리 국정원 간부들은 그걸 모르고 아예 그러고 또 심지어 카드 사용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CCTV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카드 번호까지 다 나오도록 네. 이렇게 아주 허술하게 하면서 이 어쨌든 이 공식적인 루트를 하면은 일이 안 풀릴 것 같은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한다고 한 게 그렇게 허술하고 엉터리로 하게 된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관계자들의 정보 요원들이 서운라인에 있었던 당시에 2021년 이제 특히 2021년에 집중적으로 이 어떤 증거들이 잡혔는데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포착이 주요한 증거로 좀 제시가 됐는데 그때 움직였던 정보 요원들, 국정원 요원들 핵심 관계자들이 서운 당시에 국정원 라인에 있던 그 멤버들이다, 요원들이다, 뭐 이런 일종의 종전선언파 국정원 요원들이죠. 국정원 안에 있던.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사실 집권 초반부터 적폐청산 이름으로 국정원 내에 있던 사실 애국심도 강하고 상당히 실력 있는 엘리트 요원들, 정보 요원들을 좌천시키는 작업을 상당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로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는 무능하고 좀 부적격 인사들을 상당히 중용하거나 회의 거점에 보냈다고 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 경험이 많고 노련한 그 현장 요원들이었으면은 저런 실수를 하지 않죠.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정보 분석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보 분석관은 내건직이죠, 내건직. 그렇죠. 그렇죠. 내건직하고 외건직이 있는데 네. 외건직은 정말 저런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에서 보는 스파이 활동이잖아요. 네. 스파이 활동을 하려면 정말 치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문재인 정부에 좀 충성심이 있는 그러니까 가서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현장에 보낸 겁니다. 현장에 보내고 그 경험이 없고 하니까는 저런 논란이 일어났는데 사실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저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놔 버린 것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초기에 몇 차례 그 국정원 인사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그 여파거든요. 아, 그 내부 갈등도 그 영향이군요. 예.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아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큰 줄거리는 그거예요. 그때 심어놨던 문재인 정부 때 심어놨던 서훈이나 박기훈이 심어놨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요직에 있으면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을 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뒤로 밀려났던 그 요원들이 불만이 상당히 컸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 뭐 또 투서까지 오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놨고 또 특히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이 대북 정보 같은 거 아니면 외국에서라도 대북 정보를 빼내려면 휴민터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휴민터를 전부 다 그 불러들여 버렸거든요. 현장에 나가 있는. 그래서 정보가 상당히 끊겼다. 그런 그 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정보 수집 활동에서 취약성을 이제 드러내는 그 일을 문재인 정부 때 했고 그게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국정원 내부에 그러면 지금까지도 문제가 상당히 일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남아있죠. 저번에 한 그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 네. 한 그 몇 달 전에 파동이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무슨 뭐 하극상도 일어나고 국정원 안에서 그리고 국정원장이 그 여파 때문에 이제 교체가 됐었죠. 그때. 그렇죠. 그 영향이 상당히 있겠군요. 예.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번 테리 상임연구 선임연구원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요원의 활동이 노출된 것 등에 대해서 감찰 늘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국정원 요원이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다. 감찰과 문책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의 이 조치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당연히 그걸 감찰을 해야 될 일이죠. 감찰을 해야 될 게 저번에 우리 그 기억하시겠지만은 2011년인가 12년인가 그 무렵에 그 방산 무기 무슨 뭐 협상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그 특사단이 왔는데 예. 그 특사단이 묵었던 그 호텔을 국정원 요원들이
뒤지다가 들켜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고 그때 무슨 국정원에 이런 국정원이 다 있느냐 그런 뭐 비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상당히 저는 이거 보완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강화도 하고 그 현장 요원들에게 정말 스파이다운 스파이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그때보다 더 못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국정원의 그 현장 활동이. 그럼 당연히 감찰을 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파악을 해야죠. 예. 그래야지 다시 또 저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거죠.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와 있는 외국의 한국 대사관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가서 거기서 현지 대사관에서도 뭐 그러니까 이 화이트 요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블랙 요원, 화이트 요원인데 화이트 요원은 우리 외교부 직책을 가지고 나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국가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저 사람들도 아마 화이트 요원이었을 텐데 저 사람들이 가서 저렇게 다 그냥 탈탈 털려버리고 이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보 수집 활동에 상당히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 감찰을 해야지 원인이 뭔지 그것을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감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감찰을 진하겠다. 그리고 당사에 관련 있는 당사자들을 문책하겠다. 이런 이제 의사표현인데 감찰을 대통령에서 지지함으로써 이제 후속 조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조태현 원장이 어떤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가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국회 정보위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회 정보위에서 이 문제를 파헤치는 것에 관해서는 양면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나는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거나 정보원 요원들의 보안 관련된 사항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정보위에서 다루는 것이 이게 적절한지 또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은 이번에 한번 파헤칠 필요는 있다. 이런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정보위는 보통 비공개로 하거든요. 네. 비공개로 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들도 많이 다뤄요. 많이 다루고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공개가 되느냐 하면은 여당, 야당 간사가 각각 그 비공개에서 정보위에서 다뤄서 아주 민감한 현안들을 브리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게 일정 부분 그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까지만 공개를 하자. 국민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까지만 공개를 하고 더 이상 공개를 하면은 이것은 또 오히려 국가 이익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자.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여야 간사들 사이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정보위 끝나고 나오는 거 보면은 다 따로예요, 따로. 특히 야당 간사는 뭐 민감한 부분도 뭐 그냥 그때 뭐 제가 정확한 사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민감한 부분도 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또 특히 지금 이게 이 국회 안에서 논의된다는 게 물론 이제 감찰은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게 논의된다는 게 왜 위험하냐 하면은 22대 총선을 통해서 정부 좌파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국회 안에. 진보당이 지금 몇 명 있잖아요. 네. 진보당이나 이런 그리고 또 그 민주당의 비례대표들 중에서도 또 있습니다. 북한 쪽에 친북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22대 국회 시작할 때 굉장히 걱정을 저희들이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했죠. 했는데 네. 만약에 이것을 아주 민감한 국정원의 활동이나 이런 것이 이 공개가 그 정보에서 다뤄지면은 정보위원들 사이에는 그것을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 그런 걱정도 저는 있습니다. 사실 이제 걱정도 좀 되죠. 네, 사실 네. 정보위에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렇죠. 야당 의원들이나 특히 이게 진보당 쪽 친북 세력 쪽에 친북 세력인 진보당 의원들 쪽으로 정보가 흘러가면 그게 사실은 동맹국이나 북한에도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진보당이나 이 의원들의 보좌진이 9명이잖아요. 예. 보좌진들 중에서 상당수가 좀 이런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논란이 됐던 그런 보좌진들도 들어있는 포진을 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는 거죠. 예,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은 어떤 국정원이었나요? 사실은 이제 간첩 잡는 국정원이 아니고 주로는 남북 정상회담, 북한과의 거래에 주로 힘을 쏟았던 국정원이었죠. 국정원 내부가 그러니까 이런 김대중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이후로 북한에 매달리는 국정원의 일부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또 하나 있는 것이죠. 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폐지를 했죠. 최근에는 대공수사권 폐지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조사권 폐지도 하겠다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놨죠. 그러니까 국정원을 아예 사실상 해체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데
누구죠? 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의원이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갈라치기 하지 마라 뭐 이런 발언을 좀 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내 국정원 관련해서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해놓고 갈라치기 하지 마라 이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는 그 박지원 국정원장 시절까지 이어진 사건이죠. 조금 전에 수미테레 사건도 예. 뭐 소훈 박지원 의원 이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원래 국정원은 간첩을 잡는 데죠. 원래 그 원혼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원혼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 양지에 나와서 하는 일이 이 북한과의 그 관계 개선을 하는 데 나섰어요. 심지어 그때 우리 서해 공무원 그 월북몰이 할 때 월북몰이 할 때까지 국정원이 나섰습니다. 그때. 그렇죠. 예. 그 청와대에서 뭐 심야에만 대책회의 하는데 그 국정원장도 다 참석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보고서 같은 거 보면 국정원이 오히려 월북몰이를 하는 북한을 그 옹호하는 두둔하듯이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국정원이 이 상황이 된 거지 이것을 의도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건 아니죠.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지금 그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국가안보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야기 하나 여쭤보죠. 형법 제98조에 간첩죄 규정이 있는데 이 간첩죄 규정은 적국을 위한 행위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국. 그러니까 현재의 적은 사실은 어쨌든 북한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형법 제98조에 있는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형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사실 제안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는 저는 이런 뭐 보안 문제 그러니까 안보상의 필요성뿐이 아니고 이게 요즘은 이제 국정원이 그때 그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정원의 주요 활동을 주로 이제 산업 스파이를 잡는 쪽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또 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개편을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는 이게 그 개념을 좀 재정립할 필요는 있겠죠. 네, 간첩죄 대상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우선 좀 이 문제 수미테리 사건을 둘러싸고 문재인 국정원 게이트로 보이는 이 사건 사실은 좀 상당히 자세하게 더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건 국정원의 그냥 단순한 요원들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종전선언을 매개로 한 아주 중요한 거래들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문재인 국정원 게이트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먼저 다뤘고요.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이후에 좀 다뤄보겠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의원님 전화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좀 덥고 그러니까 의원님 좀 건강하게 좀 지내시길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육체 건강은 괜찮은데 정신 건강이 문제야. 정신 건강의 문제예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말이야. 예, 참을 수 없는 일도 자꾸 생기고 이러니까 예, 아주 뭐 분노 증세에 이제 쌓여 있는데 예, 그 수시로 씻어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 정신 건강이 문제지요. 예,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예. 예, 보통 그걸 이제 분노 지수가 높아진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예, 이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지난 3일에 윤건영 의원, 박홍근 의원, 이기현 의원 뭐 이렇게 해서 한 민주당 의원 17명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 이 개정안
내용을 보니까 국정원의 안보 범죄 관련된 조사권을 폐지하겠다. 수집 예. 정보의 신원 조회 활동을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예, 예. 국정원의 지금 대공 수사권 폐지에 의해서 조사권 폐지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상황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 윤건영, 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한 그 국정원법 5조 폐지를 해버리면 국정원은 허수아비 껍데기만 남지요. 껍데기만 남고 허수아비가 되는 겁니다. 서초동의 그 큰 건물이 아무 실용적 가치가 없는 허수아비 껍데기 건물이 되고 만다. 지금 이 국정원법 5조에는 그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국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자료의 열람, 복사, 청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업무 협력, 그리고 지금 허앵커가 말한 대로 신원조회 관계 여러 자료들의 수집, 이런 거 일체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대공수사권까지 폐지된 터에 이것마저 폐지된다면 해외의 이 정보 수집 활동 일체가 지금 거의 소멸되어 있는데 이거 완전히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폐지돼 버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허수아비만 되는데 대한민국의 그 지정학적 요인을 지금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휴전선 이남의 대한민국이고 그 이북에 세계 최악의 황제 세습 인권 탄압 국민 학살 정권이 존재하고 두만강변을 경계로 해가지고 러시아, 서쪽에 중국, 동쪽에 잠재적 해방 세력 일본 이런 지정학적 요인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해외 정보 활동이라는 게 지금처럼 요긴할 데가 없고 필요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이라는 게 과거 7, 80년대 관념으로는 휴전선을 넘어오는 간첩 잡는 이런 것을만 생각했는데 예. 지금 휴전선을 돌파해갖고 넘어오는 간첩 없습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요. 해외 거점을 통해 가지고 뭐 심양, 베이징, 도쿄,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마닐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다 필요한 공작 활동을 하고 대남 적화 운동, 선동 행위를 하고 그리고 우회적으로 사람을 파견해서 국내에서 이 적화 활동을 하는 간첩 활동을 하게 하는 거 이게 지금의 변형된 형태인데 이걸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외 정보 활동 수집에 그동안에 노하우를 쌓아왔던 국가정보원이 이것마저 폐지해버린다 그러면 국내에 이미 잠복해 있고 잠적해서 들어온 간첩 잡는 거 경찰 힘으로 잡을 수 있나요? 그 연결고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해외 정보 활동과 국내에 잠입한 이 간첩 등의 적화 세력을 잡기 위해서는 이 해외 국내의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대공수사권과 해외 정보 수집 활동이 그럼 필연적으로 국정원에 있어야 된다. 지정학 요인을 봐더라도 그렇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 내가 우리와 유사한 이스라엘 예를 들었는데 예. 900만 인구가 2억 2천만 아랍에 요거는 바다도 경계가 아니고 딱 육지에 이게 딱 휩싸여 있는데 이걸 지켜내는 게 모사드예요. 모사드 수장에 이 법정 임기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10년 이상 보장이 되고 내각제 아래서 수상이 바뀌더라도 모사드 수장은 그대로 자리에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의 핵심에 대해서는 암살 지휘권도 가지고 있어. 암살 지휘권도. 일일이 뭐 수상하게 보고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모사드가 이걸 지켜내고 있다. 그게 비하면 우리가 준 이스라엘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에 처해 있는데도 이런 일들을 실제로 국가정보원을 없애고 북한의 적대 세력뿐 아니라 중국, 소련의 적대 세력까지도 침투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 대목에서 그럼 윤건영, 박홍근 의원 등이 왜 이런 것까지 개정안을 내가지고 국가정보원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느냐. 그 의도가 어디 있느냐, 그 의도가. 예. 그 앵커는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의 의도는 말이지 자기들이 80년대 말 9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그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훈장을 달았거든. 예. 그걸
기득권화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이래에 노무현 정권 거치고 문재인 정권 거치면서 대거 국회의원이 되고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자리 차지하고 장관이 되고 그리고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올라가는 그 지금 22대 국회 민주당 의원 중에 40명 뭐 50명 가까이가 이런 학생운동권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훈장을 유지시키는 이게 방편과 도구로서 우리는 이 북측도 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을 이런 식으로 짓눌러야 된다. 그 수단으로. 그런 의도 아니면 이거 해석할 방법이 없어. 근데 나는 윤건영, 박홍근 의원 등 내가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러면 막상 적화 세력이 남한에 대거 침투하고 드디어 이 가상입니다. 가상. 김정은 세상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지 하래비가 한 짓이 있어요. 지 하래비가. 모조리 처단해버려요. 모조리 남로당 박헌영을 비롯해서 소련파 다 처단해버렸는데 왜 처단했는지 아십니까? 이것들 말이 많다 이거야. 시비 건다 이거야. 그럼 김정은 세상이 됐을 때 이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한 이 사람들 그래 뭐 북한을 위해서 좀 서비스하는 일을 했으니까 공적 천만에 지금 이 사람은 그 체제에서 절대 존립할 수 없어요. 돈맛 봤지요. 자리맛 봤지요. 그게 김정은 세상에 주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참말로 반역적 행동이다. 역적적 행동이다. 이 사람들아. 윤건영, 박홍근 의원 등 말이야. 그대들은 역적적 행동을 하고 있어. 그대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그 훈장을 지키는 표징으로서 이런 짓들을 한다면 반역적 행동이다. 멈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반역행위이다. 역적이다. 예. 그렇게 또 멈춰라. 단정을 하면 또 뭐라 그럴 테니까. 역적적 행위다. 예. 반역적 행동이다. 반역적 행동이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국정원의 사실상 이제 대공수사권에 의해서 대공조사권, 마지막 남아있는 조사권까지 폐지를 함으로써 국정원을 사실상 그냥 형식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남겨놓은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그 문제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최근에 국회가 개헌하자마자 검찰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을 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조국혁신당은 검찰청 폐지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 검찰 수사권이라든가 검찰 공소유지권 이런 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수청 만들어서 아예 검찰을 사실상 폐지하겠다. 이렇게 또 조국혁신당은 추진하고 있네요. 아니 그걸 곁들여 가지고 수용자 소환 조사 금지법도 낸다면서요? 예. 수용자 소환 예. 조사 금지법. 그러니까 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들을 피의자 또는 증인 참고인으로 부르지 못한다 검찰이. 네. 이게 대북 송금 사건에 그게 김성태 그다음에 이화영과 관계되는 그 사건에 이화영이 수용자거든 지금. 그러네요. 그걸 여러 차례 불러내 가지고 그다음에 소주바 생선을 먹이면서 김성태한테 위압적으로 진술을 강요했다. 이게 강요했다 그래가지고 검찰이 조작했다. 그 사건을 문제 삼았는데 그게 겁이라는 게 전혀 판명이 됐지요. 그러니까 출감 일지를 낱낱이 공개하고 그랬더니 그 검사실에서 술 먹고 회 대접받을 시간이 없다는 게 증명되니까 이런 이제 법을 내는데 제가 보기에 이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신 착란. 이 친구들이 정신 착란이야. 이게 아주 대한민국의 헌법,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려. 이 짓을 하는 거는 결국은 이재명과 조국 구하기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자 조국 의원이라 해야 되겠네. 그놈은 참 국회의원 아주 그렇게 엉터리 싱겁게 되는 법도 있구만. 하여간 조국 의원께서 이번에 뭐 검찰청 법 폐지하고 뭐 공소청 이라는 거 딱 결론 한마디로 이거 위헌 행위야. 위헌. 예. 아이 뭐 더 여러 말 할 거 없어. 위헌이야. 우리 헌법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검사가 수사 주체야. 딱 명문으로 돼 있어. 모든 이 사법경찰관서, 경찰을 비롯해 사법경찰관서라 그러면 주로 이제 경찰이고 그 다음에 세관도 있고 국세청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법권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이 그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검사를 경유하도록 헌법에 아주 명문으로 돼 있어. 그 검사를 경유할 때 그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적법 여부, 당 부당을 판단해갖고 기각할 수도 있고 되돌릴 수도 있고 그게 수사지휘권이야. 그러니까 검사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그 수사의 중심이고 수사의 주석을 갖고 있는데 이게 민정수석 조국 수석이 주동이 돼갖고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예. 검찰 수사권을 대폭 박탈하고 검수완박하면서 내세운 것이 공수처거든. 예. 공수처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금과 옥조 같은 수사기관이 생겼다. 검찰은 사건을 조작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3급 이상 공무원과 이런 고위직 수사를 전담시키겠다. 그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들고 그리고 경찰의 수사본부란 걸 만들었어. 거기에 지금 경찰 수사본부 있어요. 이러함에도 다시 뭐 헬구전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바로 하는 거는 복수심의 첫째고 복수심. 예. 내가 검찰에 당했다 이거죠. 검찰에 조작 수사에 당해가 부인도 징역살을 했고 내가 이제 대법원 최종심 2심에서 징역 실형 2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상고 사건이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인데 8월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 안에 판결 내리지 말고 미루고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고 하는 검찰이 조작해서 나를 기소했다. 그러니까 검찰을 압박하고 동시에 대법원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 알지? 조작된 사건으로 내가 실형 2년을 고등법원에서 받았다. 알지? 너희들 알지? 까불면 너희들도 탄핵시켜. 이제 이거 위협하려고 이제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나는 조국 의원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 사람 서울법대 교수 출신이죠. 예. 형법학이죠. 형법학인데 형사소송법도 아마 강의했는지 모르겠는데 형법학 교수, 서울법대 교수가 이런 짓 할 수 있나요? 이게 이런 짓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복수심, 오연한 이걸 가지고 검찰을 이게 조작 집단으로 몰고 곁들여서 법원을 지금 협박하고 있다. 거둬라. 조국 거둬라. 조국이요.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조국 거더라 정신 착락 증세까지도 얘기하셨네요. 예, 앞서 좀 저희가 다룬 주제 하나를 좀 여쭤보겠는데요. 예, 그 참 듣기에도 민망한 대변 사건 들으셨죠? 예. 이성윤 의원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대변 사건을 최초로 제기를 했고 결국 탄핵 소추안에도 들어가 있고 탄핵 소추안 그 프린트물 보니까 3페이지에 그게 기록이 있더군요. 예. 근데 이 박상용 검사가 이성윤 의원을 고소를 하자마자 이성윤 의원이 검사 실명 거론한 적 없다 이러면서 발뺌을 빼고 있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거기에 박상용 검사가 울산지방검찰청에 근무할 때에 검사장과의 회식하고 난 다음에 민원실에서 대변을 놓았다. 그러니까 품위를 상실했다. 여기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에 명문으로 글자로 표현되어 있다고 이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검사 4명의 탄핵이라는 게 철저하게 이재명 방탄과 이재명 구하기, 이재명 사건 관련자들이에요. 박상용 검사는 그러니까 김성태 그다음에 자꾸 이화영이요. 예. 이화영, 김성태, 이화영, 예. 이재명 삼각 공모 정공정범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야. 예. 그러니까 이걸 치는 거예요, 박상용을. 예. 치고 나머지 검사들도 다 그런
이재명 방탄과 구하기에 탄핵을 걸었는데 이 탄핵 사유가 안 되지요. 탄핵 사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민원실에서 대변 소동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징계 사유는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것도 허위 사실이야. 예. 이성윤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거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발뺌을 하기를 나는 포괄적으로 얘기했지 박상용이라고 지칭 안 했다 그런데 탄핵은 발의 문서 안에 박상용이가 대변 소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은 이 검찰총장 빼고는 검찰 조직을 다 거친 사람이야. 검찰국장, 그러니까 반부패 수사부장, 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을 빼고 그러면 이게 다 검찰 후배들인데 이런 야비한 짓을 지금 하고 또 발뺌을 하고 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요 끝에 제가 허앵카한테 양해를 한번 구해야 되겠는데 네. 이게 이제 대변 탄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명. 예. 박상용 검사가 민원실에서 대변을 보고 뭐 그래가지고 그 민원실을 더럽혔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꼭 한자로 써야 됩니까? 대변은. 예. 아니 우리 고유 명사가 있잖아요. 보통 명사가. 예. 대변 소변 꼭 그래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야 너 대변 봤느냐 너 소변 봤냐 이럽니까? 예. 똥오줌이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그러죠. 예. 그걸 자주 쓰면 이제 시청자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저도 혐오감을 일으키지만은 그러나 이건 한마디 안 할 수 없어. 예. 이거 이성윤 의원이 이게 똥 탄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허위사실을 판명됐으니까 내가 딱 두 번만 똥 얘기를 할게요. 예. 이제 한 번 썼고 두 번째는 이 대변 똥을 이성윤에게 던져야 돼. 아. 그렇잖아요. 예. 사실무근인데 그 자체가 본인에게 돌려야지 그 책임져야 된다. 근데 지금 검사 탄핵 이미 두 사람 했습니다. 예. 두 사람 했고 계속해서 이런 허무맹랑한 탄핵 소동을 일으키고 있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이 넘어가지고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 주재 아래 어제 법사위에서 이것이 5만 명 이상의 청원이 있으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니까 이거 심의하는데 네. 증인을 39명을 채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를 위한 심의 절차에 들어갔는데 참고 증인을 39명인데 그중에 김건희 여사 모친 이 사람들이 왜 그 불려 나오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정청래 의원과 이 강경파들 아까 내가 이 정신 창란자라고 뭐 얘기했는데 이 대표적으로 정신 창란자들이야 이게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3월 9일에 당선됐는데 그리고 5월 10일 취임을 했는데 3월 9일과 5월 10일 사이에 이미 제야 강경 세력들이 윤석열 탄핵운동 본부를 만들었다 그래요. 예. 그리고 5월 10일 취임하고 나서 두 달 만에 정의구현 사재단의 강경파들이 시국미사를 올리면서 전주 주교자 성당에서 윤석열 쫓아내자. 그리고 해외에 갔다 돌아올 때 비행기 떨어져라. 그런 것이 신호가 돼가지고 지금 그 대통령 선거 때 득표율이 0.76% 차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어마무시한 표를 얻었지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한 사람 일부 100만 명이 거기 청원에 서명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악성으로 진행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급 분립이라고 우리가 고정적 관념으로 생각하던 거 완전히 무너졌어. 예. 국회가 마구잡이로 대통령 무찌르고 고위공직자 탄핵하고 특검 남발하고 이게 완전히 입법 폭주, 입법 독재 이런 상황에 빠졌는데 자 그러면 국회는 국회의원이 임기 4년 딱 보장돼 있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임기 4년은 보장돼 있어. 그러면 대통령은 탄핵으로 쫓겨날 수도 있고 고위공직자 탄핵당하고 특검으로 쫓겨날 수도 있고 이 견제와 균형이 전혀 맞지 않아. 사안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헌법을 6공화국 헌법을
87년 10월에 확정할 때에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주어졌어야 돼. 이게. 그래야 된다고. 지금 이 국회는 해산하기에 딱 알맞는 일들을 하고 있어. 근데 해산할 방법이 없어. 그럼 대통령에게 지금 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무기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헌법 8조에 정당 해산 제소권을 행사해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제소하는 길, 그 외에는 없는데 이거 윤 대통령이 함부로 이 칼자루를 또 꺼내기도 어렵게 돼. 그러니까 이재명 강경파들이 날뛰는 거 이거를 그러면 우리들은 말이지 윤석열을 지지했고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그런 유권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걸 멀거니 쳐다보고 있었댔냐. 그럼 국민이 이게 악성 국회의원들을, 악질 국회의원들을 소환하는 국민 소환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다. 그러면 어찌 되냐 이놈의 나라가. 과반수 의석을 넘기면 무슨 짓이든지 하고 국가를 4년 내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예. 방법은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이 총 걸기 하는 겁니다. 총걸. 윤석열을 지지했건 안 했건 간에 이 헌법체제 근간을 흐뭇거리고 있는 이런 괴팍한 악성 집단들에 대해서 국민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이. 예. 국민이 그들 뽑아놨거든. 뽑아놔서 이 짓을 하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소환권도 없다. 그럼 국민이 들고 일러요. 어떻게 들고 일러야 되겠어요? 의원님. 저는 국민이 이제 국회 해산 문제도 제기할 수 있고요. 의원들 소환 문제도 제기할 수 있고 자격 없는 뭐 여러 가지 제기할 수 있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말이죠. 예. 여의도에 떠드는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예. 여의도 섬을 꽉 채워가지고 예. 앞줄에 선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뒤에서 계속 밀면 예. 그러면 이제 앞줄에 선 사람은 그 신체 보호를 위해서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예. 그걸 앞을 가지고 국회 현관문까지 밀려가 뒤로 돌아설 수도 없다. 그러면 그 힘으로 물리력으로 현관문이 부서지지요. 예. 그리고 본회의장 문도 부서지지요. 본회의장에는 의자들도 다 무너지지요.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놈들 나와라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예. 합니까? 국회를 무너뜨리는가요? 그렇지. 예. 비폭력 평화적 방법으로. 예.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 평화적 집회 시위로. 너희들이 끝내 이러면 우리가 이걸 보여주겠다. 예. 저는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예, 그걸 누군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내가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팔랑팔랑 뛰어다닐 수도 없고 하여간 예.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상황을 막을 수밖에 없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